여기까지가 고정 비용이고요. 총 177만 원. 변동비가 매월 약 155만 원. 합하면 매월 생활비가 약 330만 원이 나오게 된 거죠. 제스캣 홈메이드 머니. 안녕하세요, 제스캣입니다. 지난번 영상 보시면서 아무리 일을 안 해도 생활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혼자서 생활비를 330만 원이나 쓰냐, 백수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줄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식비. 오늘은 반성의 컨텐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활비를 공개하는 이유는요, 퇴사 전과 후에 달라지는 것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교통비까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 제스분들이 미래의 파이어족을 계획하는데 참고가 되시도록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꿀팁과 더불어 TMI가 넘치는 제스캣의 생활비 공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비부터 볼게요. 우선 주거비용으로 월세랑 관리비를 더해서 86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 후에 돈을 공부하면서 자가로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이동했고, 최근에 다시 월세로 이동하면서 주거비용으로 깔고 앉아있던 현금을 확보해서 그걸로 투자도 하고 생활비도 일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월세집으로는 22년 5월에 이사를 했고요. 실평수 7.6평의 원룸형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이고요. 전에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을 2년 더 갱신할지 아니면 월세로 이사 올지 계산해 보니까요, 전세 보증금 5%를 올려주고 전세 대출 이자를 매월 내는 연간 총 비용보다 지금 살고 있는 1000에 73짜리 월세로 이사 오는 게 보증금으로 깔고 앉은 현금을 빼내게 되니까 총 5200만 원 이상 이득이더라고요. 물론 전에 살던 집보다 평수는 훨씬 좁아졌습니다. 저는 먹는 걸 줄이는 게 안 돼서 사는 공간을 줄였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매월 30만 원, 국민연금 10만 원, 총 4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퇴사하고 개인 사업자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연 매출이 3억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됐고, 투자한 부동산도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소득이 없지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혜택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직장인일 때는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면 회사에서 이미 다 제할 거 제하고 실수령액을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내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회사를 나오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보험료와 연금의 50%를 부담해 줬었지만 이제 다 내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를 나와보면 이 금액이 정말 크다는 것을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퇴사하실 때 꼭 아셔야 할 꿀팁. 퇴사하신 후에 소득이 없는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건보료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최대 36개월까지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을 그대로 낼 수 있고요.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가입 자격은 유지하면서 납부를 잠깐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추후 납부 신청을 해서 낼 수 있는데요. 나중에 낸다고 해서 연체 이자나 페널티가 붙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두 가지 다 신청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건보료는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국민연금은 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잊지 말고 체크해 두시고요. 저도 퇴직 직후에 돈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기간에 이 두 가지를 신청해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으로 매월 6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꼭 퇴사가 아니어도 자산을 점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보험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특히 퇴사 후에 월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못 모르고 들어뒀던 저축성 보험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납부한 보험료를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전부 해지를 했고요. 중복되거나 가족력이 없는 질병에 대한 과도한 보장보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정리를 했고, 부모님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들어두신 납부가 이미 다 완료된 종신보험에
비용에 대해서는 받을 혜택을 좀 축소하면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기도 했습니다. 이 보험을 정리할 때 보험 설계사 분들께 상담을 받게 되면 오히려 보험을 더 들게 돼버리는 결과가 생기고는 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보험사 소속이 아니신 독립 재무설계사 CFP님께 유료로 재무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들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했고요. 요즘은 보험 혜택을 분석해주는 어플이나 서비스들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실손보험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재생 여러분들도 이미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아직 실손보험이 없으시다면 꼭 하나쯤은 가입해 두시기를 권해드려요. 지금은 젊고 건강하셔서 병원 갈 일이 없으셔도요,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나이가 들면요. 네 번째로 휴대폰, 렌탈, 구독료 등으로 총 11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퇴사와 상관없이 점검해 보셔야 할 항목입니다. 여기서 나도 모르게 줄줄 새고 있는 비용이 정말 많거든요. 유튜브나 구글 구독 내역 아니면 카드 정기 결제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괜히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를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빨대가 꽂히면 나중에는 꽂혀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저는 퇴사 후에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이 확 줄어들어서 요금제를 가장 적은 비용을 내는 것으로 바꿨는데요. 지금 인터넷이랑 가족 할인 묶여있는 약정 기간이 끝나는 대로 휴대폰도 알뜰폰으로 바꾸고 인터넷 요금도 더 저렴한 것으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 구독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여전히 꽤 높네요.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금. 2021년 세금 기준으로 연간 약 90만 원 정도를 냈는데요. 이렇게 세금처럼 연 단위로 한꺼번에 나가는 비용들은 12개월로 나눠서 고정 비용으로 포함을 시켜둡니다. 그래야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소득이 없어서 종합소득세는 거의 나오지 않고 대신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세캣이라는 닉네임의 실제 모델이 돼준 제 고양이가 있는데요. 저희 고양이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고정비로 넣어놨어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병원비라든지 약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저희 고양이도 16살이 넘은 노령묘기 때문에 영양제도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고 피하 수액도 맞추기 시작하면서 금액이 꽤 커졌어요. 1년에 한 번 정기검진만 해도 병원비 10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그래서 그 연간 병원비까지 다 나눠서 고정비로 넣어둔 거고요. 나중에 우리 애들이 아픈데 병원 갈 돈이 부족하다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정비용이고요. 총 177만 원을 매월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동비용을 볼 건데요. 식비, 차 등 음료, 영양제까지 합해서 매월 70만 원. 제가 식비 비중이 너무 높죠. 큰일 났어. 먹는 거를 절약하는 게 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아무튼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얼른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모임과 경조사에 드는 비용 매월 10만 원 잡아놨는데요. 이거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거의 안 드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우리 제색 구독자님부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투자 스터디림은 요즘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돼요. 워낙에 집순이기도 하고 퇴사를 하면서 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셔야 하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요. 지금 만나는 분들은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어쩌다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차를 마신다든지 식사를 하는 비용 혹은 선물을 때 쓰는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생필품과 기타 쇼핑, 옷을 산다든지 하는 비용들 다 합해서 매월 14만 원 정도인데요. 제가 퇴사 후에 가장 자신 있게 아무 타격 없이
누릴 수 있었던 항목이에요. 저는 퇴사하고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화장하고 옷 사입지 않아도 된다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요. 회사 다니면서는 나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도 TPO라는 게 있고 다른 사람들 시선이 있다 보니까 괜히 브랜드도 좀 그럴듯한 거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계절별로 유니폼처럼 같은 디자인 옷을 튼튼하고 저렴한 걸로 여러 벌 사두고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려 입고 있습니다.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머리 하는 비용이 확 줄어든 대신에 이제 집에서 쓰는 생필품들 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라든지 핸드워시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통비 매월 8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출퇴근을 하지 않으니까 시내 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고요. 대신에 저는 지방으로 부동산 임장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멀리 가면 KTX 비용으로 훅훅 깨지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놨고요. 퇴사 후에 교통비 항목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택시비를 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들고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으니까 택시를 밥 먹듯이 탔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서야 택시를 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실 퇴사 후 교통비는 돈이 절약되는 것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됐다는 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육비입니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사보는 비용으로 매월 55만 원 정도를 잡아놨어요. 저 같은 성장을 추구하는 파이어족에게 변동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자 퇴사한 후 급증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쓰고 싶은 항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식비를 줄이고 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책을 한 달에 2-3권 정도밖에 안 사기는 하는데요. 처음에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읽어댈 때는 한 달에 10권도 넘게 책을 샀단 말이에요. 10권 하면 보통 15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것도 꽤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보문고에 출석 체크 앱테크를 하고 있어요. 도서 정가제라서 책값은 어디서 사나 마찬가지긴 한데 교보문고 자체적으로 주는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착실히 이용하면 한 달에 그래도 한 4-5천 원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서점에 자주 가지 못하더라도 교보 앱에 접속하면서 신간이라든지 베스트셀러 소식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중고책을 사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책에다가 뭘 정말 많이 붙이고 써요. 책을 꼭꼭 씹어먹기 위한 저만의 독서법이기도 한데요. 또 좋은 책들은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사서 보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귀한 지식을 나눠주시는 저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새 책을 사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의 수강료예요. 기초적인 정보들은 유튜브라든지 책을 통해서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을 인텐시브하게 빠르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길 원하신다면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은데요. 돈으로 직결되는 강의들의 경우 수강료도 그만큼 높습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했던 초반에 강의료로 최소 연간 1,000만 원 이상 썼었던 것 같고요. 요즘도 계산해보니까 1년에 600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석 달 이상 장기로 진행되는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코스를 들을 때도 있고요. 하루짜리 특강이나 20-30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실력을 빠르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강의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키워드 광고, 부동산, 주식, 브랜딩, 자기개발, 요즘은 유튜브까지 다양한 강의를 수강해 왔고 지금도 듣고 있어요. 사실 정말 큰 비용이죠. 제가 이렇게 수강료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식의 레버리지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서 3천만 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 300만 원은 결코 비싸거나 낭비되는 돈이 아닌 거죠. 만약에 강의를 듣지 않고 나 혼자서 그만큼의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고 내가 맞게 가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을 텐데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공짜 정보 같은 거 아주 쉽고 빠르게 돈 벌게 해준다는 그런 사기꾼 강사의 말에 참 많이 휘둘리고 돈도 날렸었는데요. 일단 책을 많이 읽고 실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사기꾼과 좋은 강사를 구분하는 나름의 원칙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또 들어보니 비싼 강의는 비싼 값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강의료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누구든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 이제 돈 벌었으니까 끝! 더 이상 공부 안 해. 나는 놀기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참
별로 안 계세요.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분야로 자신의 투자와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죠. 저 역시 강의를 들으면 수강료의 최소 10배는 뽑아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수강하고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행동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거라면 그 강의료는 그냥 낭비되는 돈일 뿐인 거죠. 교육비는 저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이자 실력을 쌓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항목의 비용은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변동비가 매월 약 155만 원, 고정비와 합하면 매월 생활비가 약 330만 원이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득과 지출을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생활비 세부 내역을 이렇게 뜯어본 거예요. 가계부를 쓰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최근 2-3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어디에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수입이 0원이 되면서 지출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항목별로 뜯어보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가피한 지출, 포기할 수 없는 지출, 그리고 줄일 수 있는 지출로 종류가 나뉘더라고요. 불가피한 지출은 생존을 위해서 숨만 쉬어도 드는 비용들 있죠. 주거비 같은 거. 포기할 수 없는 지출은 나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비용, 혹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쓰는 비용들, 왜 쓰는지도 모를 새는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불가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지출은 일단 두고 줄일 수 있는 지출 중에서도 심리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낮은 항목들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그게 옷과 화장품, 모임 경조사비, 택시비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어떤 항목을 어떤 분류에 포함시키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저의 기준일 뿐이니까 우리 제센 여러분들도 본인의 성향에 맞게 지출을 분류해 보시고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지출을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해도 사람 일이라는 게 분명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생활비 12달치에 최소 한두 달치 생활비를 여유자금으로 더해서 1년간의 총 비용을 뽑아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내가 어디서 얼마만큼의 돈을 언제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차감해서 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경우에는 시스차익형 투자에 매도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돈도 일부 생활비로 활용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투자 종목을 골라서 매수할 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둡니다. 연 단위로 돈을 관리하는 자세한 방법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제 생활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되는 좋은 계기였는데요. 이 지출을 분류하는 표를 만들었던 게 21년 3월 달이었어요. 이제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지출에 여행이 들어있네요. 회사 다닐 때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으니까 우리 모두 휴가만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 이상은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국내로도 많이 쏘다녔는데요. 지금은 신기하게도 이 여행을 다니려는 욕구가 굉장히 없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행보다 부동산 임장 가는 게 더 신납니다. 진짜로요. 휴가라는 게 회사를 다닐 때만큼 간절히 필요하지는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돈을 쓰는 여행보다 돈을 버는 임장 같은 여행이 훨씬 더 재밌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제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언젠가는 매일이 휴가 같은 파이어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짠테크는 실패인 걸로 더 열심히 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생활비 절약은 저보다는 오히려 우리 제스 구독자님들께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생활비 절약, 특히 식비 절약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제센 여러분,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